Time stops when I'm falling for you. 책임 편집을 맡고 있는 한국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자가 된 이후에 과거사에 대한 진실 규명 작업을 많이 해왔습니다. 진실파일위원회도 만들어졌고, 저도 몸담았었습니다만 국정원 과거사위, 또 국방부 과거사위, 경찰 과거사위가 만들어지고 각종 과거사위원회가 한 10여 개가 만들어져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해서 진실 규명 작업이 상당한 수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모든 가해자들이 다 땡땡땡입니다. 우리는 죽은 사람은 수없이 많고 또 붙잡혀 가서 고문당한 사람들 수없이 많은데 그 사람들을 하나도 기억하고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사람들 또는 저희가 지난번에 405명 명단을 발표했습니다만 거기에 수록된 사람들은 살아있다면 다들 아마 무기징역 정도는 기본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 분들인데 실제로 처벌받은 사람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11명 사전의 경우에는 사전을 생체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4,500명이 수록되어 있는데 생존자가 딱 2명이었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이 생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조사 못했습니다만 405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거의 절반 가까이 150명 이상이 생존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0명으로 절반 가까이 추산을 했는데 물론 이제 그분들이 고령이라서 많이 세상을 뜨고 있죠. 며칠 전에 책상을 침략하고 죽었다 하던 강민상 전 치안본부장이 세상을 떴고 또 한 2~3주 전에는 김정필 5.16을 일으켰던 김정필 전 총리가 또 세상을 떴습니다. 이제 그래서 계속 여기 선정된 분들이 세상을 뜨고 계십니다만 적어도 저희의 목표는 뭐냐면 그들을 현실의 법정에 세우지 못했지만 역사의 법정에는 세워야 한다. 그리고 또 그분들 중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책임을 져야 한다. 적어도 그분들을 지금 뒤늦게 감옥에 보내는 건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역사의 법정에는 반드시 공소장을 보내야 하지 않을까. 그 공소장을 작성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방어법 행정 역장 분천 작업, 국가폭력의 가해자를 기록하는 작업들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작년 2월 달에 400명의 집중 검토 대상자 명단을 발표했고 저희가 그 속에서 115명을 조사해서 오늘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과정사 적폐 청산과 정의로운 대한민국 그리고 오늘은 시간 관계상 대표인물 9명에 대해서 좀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기 자료집에 보시는 바와 같이 405명 중에서 이렇게 115명이 선정되었습니다. 특별한 기준이 있었던 건 아니고 저희 조사원들이 각각 담당 분야, 시기가 정해져 있는데 그 속에서 좀 처음 시작한 거였기 때문에 조사가 좀 원활한 사람들, 또 그 다음에 유형별로, 그러니까 고문수 사람도 있고, 또 사건 위해서 그 사건을 기획한 사람도 있고, 또 등간 간부도 있고, 그것을 인계받아서 조사했던 검사도 있고, 또 법원에서 처리한 판사도 있고, 그 유형별로 나눠서 조금씩 저희가 전체 작업 계획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좀 임의로 115명을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분야별로 보면은 저희가 내란 및 범죄 유인,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작업을 시작하는 중간에 새롭게 추가됐습니다만 새로운 개념이죠. 국정농단이라는 개념이 들어왔고 부정선거, 고문조작 및 테러. 고문조작이 한 분야였습니다만 좀 특별하기 때문에 숫자가 많기 때문에 간첩 조작을 따로 떼었고요. 민간인 학살, 언론 탄압 등등으로 분야를 나눴습니다. 여기에 빨간색을 칠한 거는 저희가 자료집을 만드는 과정에서 좀 착오가 있어갖고 이승만 시기를 구비해야 할 사람이 4,020에 들어가서 저렇게 표시를 해봤습니다. 시기별 검토 대상자를 보면 이승만 시기, 박정희 시기, 전두환 시기, 노태우 시기, 그 다음에 문민정부 이후로 표시를 해놨는데 양승태 대법원장 경우에는
간첩 조작과 관련돼서 처음에 저희가 선정할 때는 박정희 시대의 간첩 조작 사건으로 박정희 전두환 시기에 선정을 했습니다만 요즘 뭐 훨씬 더 무거운 범죄, 간첩도 대단히 주범죄입니다만 무거운 범죄로 발표돼서 최근 부분으로 분류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115명의 출신별로 보면은 군, 그다음에 법관, 검사, 경찰, 그다음에 정부 관료, 그다음에 기타, 그리고 정보부, 안보부, 보안사 등등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료들에 저희가 어떻게 조사했는가를 밝히기 앞서 먼저 조사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대표님들 제외하고 제가 친편집으로 사실상 상금 이 일을 거의 전적으로 달라붙어 있는 셈이고요. 저희 조사위원이 전부 10명, 상금 5명, 간상금 5명이고 그중에 박사학위에서 기자가 7명, 저까지 포함해서 이제 8명의 박사 교양부원이 있고 행정요원 2명, 연구보조원 4명, 그다음에 조교원 4명에서 전부 도합 21명입니다. 상금 8명, 간상금 13명입니다. 지금 이 실내 비분들은 가까이 있어서 인사를 드리죠. 우리 이 조사위원들에게 좀 박수를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앞으로 만들어낼 조사 결과물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건 반응법 행자 열전입니다. 개인별로 열전을 만듭니다. 이 열전에 포함된 사람들은 구체적인 반응법 행위, 예컨대 무슨 5.16 군사반란이라든가 5.17이라든가 광주학살이라든가 민간인학살이라든가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돼서 선정이 됐습니다만 이 열전에서는 그 사람의 전체 일생을 기록합니다. 그 출생이나 가족관계, 또 성장과정, 학력에서부터 이제 주요 경력들, 그 다음에 이 반어법 행위에서 어떤 역할을, 반어법 사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를 좀 더 자세히 기술하고, 그 다음에 그런 반어법 행위를 발표하도록 어떻게 출세했고, 어떻게 또 돈 벌고 잘 먹고 잘 살았는가를 기록하는, 전 생애를 기록하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오늘 열전 개요에 대해서 저희가 이 열전을 쓰기에 앞서서 필진들에게 줄 자료가 열전 개요와 개인별 보고서 자료 파일을 보낼 겁니다. 그래서 그 필진들이 저희가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이 열전을 집필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열전 개요를 대표인물 9명 것을 이 자료에다가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간략하게 A4 한 3분에서 반 페이지 정도로 소개하는 것으로 나머지 냈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반어법 행위자의 개인별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는 자료 양에 따라서 40페이지, 아마 고문수사관의 경우에는 40페이지를 A4 40페이지가 안 나올 겁니다. 고문수사관들을 제외하고는 대략 적게는 40페이지에서 많게는 양승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렇게 600페이지짜리 나쁜 짓을 장시간에 걸쳐서 많이 다양한 영역에서 아주 다채롭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보고서도 그냥 들고 있기도 무거운 만큼 두꺼워졌습니다만 600페이지짜리 제일 많게는 아마 양승태가 지금까지 저서된 사람 중에서 분량으로 제일 많은데 600페이지짜리고요. 이렇게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각종 자료를 수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에는 예컨대 양승태가 있었던 70년대에 있었던 간첩 조작 사건의 판결문도 있을 수 있고 기급조치 사건 판결문 있고 이런 거에서부터 지금 사법농단 문건에 이르기까지 주요한 자료들 그리고 신문기사들 또 잡지기사들 인터넷 기사들을 모아서 출력을 해놓으면은 양승태의 경우는 아마 10,000페이지가 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개인별로 자료 파일을 만드는데 자료 파일은 웬만한 사람이 아마 1000페이지 쪽은 되지 않을까. 주민분들 같은 경우에는 1000페이지가 넘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자료들을 다 모아서 보낼 겁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집중 검토 대상자로 405명을 선정해서 발표했는데요. 처음에는 300명을 목표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작업이 정부 예산을 받는 것도 아니고 시민들의 선급으로
있는데 너무 많으면은 다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300명을 목표로 했는데 선정을 하다 보니까 헌법을 요란하게 파괴한 사건과 인물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줄였습니다만 405명이 됐습니다. 그 405명이 됐고 그 405명은 아니지만 아까도 저 의원님들 말씀하셨습니다만 여기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그 헌법을 파괴하는데 아주 그 역할을 한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B급, C급이라고 임의로 분류했습니다만 아직 저 BC급은 저희가 손을 직접 못 대고 있습니다만 명단을 작성을 했습니다. 사건을 정리하면서 그 사람의 숫자가 대략 한 2,500명 됩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한 1,000명쯤 그렇게 해서 이 A급하고 합치면 한 1,400~500명 정도에 대해서는 좀 나름 상세한 인물 개혁을 1,000명쯤을 추가로 그러니까 열전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이 사람들에 대한 자료를 모으고 결과물은 저희가 쓴 인물 개요 정도 수준으로 정리한다고 치면 대한민국 검찰공사에서 나쁜 짓을 한 중요한 행위자들 한 1,400~500명 정도의 아카이브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저희 작업은 반도파 행위자 열전에서 멈춘다 하더라도 후속 연구에 큰 보탬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을 저희가 염두에 두고 진행 중입니다. 저희가 이따가 박찬일 케이스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요즘에 요즘 젊은 사람들 용어로 성지 순례죠. 저희가 한 명을 조사할 때 반드시 가는 이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사이트나 자료 또 아카이브들이 있는데 먼저 각종 인물 정보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개인의 인물이 있는가. 근데 돌아가신 지가 오래된 분들은 잘 안 나옵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연감을 통한다든지 인명사전을 통해서 파악을 하고요. 그리고 우선 기본이 되는 게 네이버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신문지상에 공개된 흔적들 그것들을 기본으로 정리합니다. 그 밖에 타임지와 또 15권, 16권에 있는 조선일보, 중앙일보를 통해서 신문기사들을 철저하게 걸러주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네이버 다운로드를 보고 또 구글을 봅니다. 구글에서 조합원 개인 이름만 갖고 찾으면은 잘 안 나오던 것들이 관련된 건데 아무개 한 다음에 고문 수사 또는 그 사람에 관련됐던 어떤 주요 사건 그걸 조합원을 달리해서 넣으면 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옵니다. 이거는 아마 끈기와 전문성과 끈기를 갖고 하는 작업일 텐데 그런 작업을 통해서 저희가 구글이나 그런 포털들을 상세하게 뒤지고요. DBPR을 통해서 현대사 관련 논문들을 검색합니다. DBPR에서 검색할 수 있는 현대사 관련 논문도 수만 건은 되는데 그 논문들에서 그러니까 관련된 검색을 통해서 논문을 추출해서 검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잡지 검색이 중요합니다. 잡지 검색에서는 기관지는 데이터베이스가 제한되어 있어서 저희가 하여튼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다 커버하지 못합니다만 적어도 월간조선 신동아, 월간조중앙, 정경연구, 월간말, 사회평론, 기일 등 주요 잡지들을 다 보고 있고요.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 데이터베이스가 좋습니다. 그걸 통해서 다양한 자료들을 검색하고 있고 국회도서관, 또 국회 회의록 시스템, 국가기록원, 국무회의록, 관보, 그리고 민주운동 기념사업회의 데이터베이스, 또 저희 민주자료관의 데이터베이스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신문, 2000년 이후의 신문은 스크랩이나 아이서퍼 같은 신문 검색 프로그램, 이것들이 상당히 미흡하게 하는데 이런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본위원회가 소개하고 있는 현대사 자료, 각종 전기 이런 것들이 아마도 못 잡아도 10,000건 이상은 될 겁니다. 그 중에 상당 부분은 저희가 검색이 가능한 PDF 시스템을 만들어갖고 그 PDF로 검색을 하고 이 검색 작업도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한 개인에 대해서 저희가 접근 가능한 저희가 국가기관이 옛날 과거사 조사위원회 같은 식의 권한이 있다면 조금 더 라인한 정부 기록 문서 같은 것들에 접근을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순수한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이 정도 자료를 통해서 한 개인의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인물 115명 아까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오늘 9명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민간인 헬스장에서 악명을 떨쳤던 경기도 경북장 행정부, 또 이승만 국정농단의 주역인 박찬일, 김대중 납치 사건의 윤진원, 동아일보 광고 탄압과 코리아게이트의 양조원, 김대중 매달무 사건 수사와 50 실세였던 이학봉, 또 50의 언론 탄압을 주도했던 홍은도, 그다음에 박정철 고문치사 사건, 그리고 김근태 고문 사건의 대부였던 박차원, 그리고 부인 사건 담당 검사이자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하여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전부 다 빠져 있는 경우는 고영주, 그리고 최근 가장 뜨거운 인물이죠. 양승태 등등을 9명의 조사 결과를 정말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좋겠지만 자세한 설명은 양승태하고 박찬일 두 명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면이고요. 그러면 양승태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양승태는 과거 청소 없는 민주화가 최악의 괴물 제보원장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런 내용을 갖고 말씀드릴 건데요. 저희가 양승태를 2017년 2월 달에, 그러니까 양승태가 아주 경직이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사법농단 사태가 불거지기 전인데 그때 이미 방어권 행위자로 선정을 했습니다. 방어권 행위자로 선정한 이유는 간첩 사건이 6건이나 됐는데 간첩 사건을 6건이나 한 건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양승태가 한 간첩 사건이라는 게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6건인데 그 중에서 4건은 대법판사 시절에 최인판사 시절에 했고 2건은 부장판사 시절에 제주도에서 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양승태가 선정이 되고 난 다음에 긴급조치 사건을 조사했습니다. 긴급조치 사건까지 조사하게 되면은 저희가 목표했던 400명이 아니라 1000명, 2000명 정도로 다른 분야도 그렇게 이제 늘린다면은 그렇게 돼서 저희가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긴급조치 사건은 선정된 사람들에 대해서만 정리를 해봤는데 12건이나 나와서 아마도 이것도 긴급조치로 최고가 많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양승태라는 사람이 사법 엘리트로 승승장구하게 된 것은 군사독재 정권 시절에 이런 간첩 사건, 긴급조치 사건과 같은 공안 사건을 도맡아서 처리하면서 했다는 것입니다. 요 4건의 앞에 재해동포 사건이라는 게 바로 우리 엑지노 MBC 사장이 되신 최승호 PD가 만든 자백이라는 영화가 있죠. 그 자백에서 겪은 사건들이고 바로 그 자백의 주인공이 김기춘입니다. 김기춘이가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으로 있을 때 조작해서 보낸 사건을 양승태가 처리를 했는데 참 얄궂은 게 이번에 상고법안을 갖고 거래했다던 파트너가 김기춘이었고 그리고 김기춘과 양승태의 관계가 경남고등학교 서울법대 아마 김기춘이 8년인가 9년 선배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긴밀한 관계를 갖고 이어졌습니다. 저 아래 사진은 김기춘이죠. 그리고 저 가운데 사진은 양승태와 김기춘이 같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거는 저희가 이 방어법 행위자로 이제 이거 양승태 현직 대법원장을 집어넣어야 설상문이라서 이제 상당히 고민을 하고 고심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이런 일이 터졌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사건 청문회 과정에서 저분이 조한규 세계일보 사장이었던 조한규 전 사장이 거기서 박근혜 정부가 양승태 대법원장을 불법 사찰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그랬더니 양승태 대법원장의 반응이 뭐냐면 중대한 반환법적 사태다. 그래서 반환법적 사태라고 발끈하면서 나왔는데 사실은 본인이 과거에도 그랬고 그 당시에도 그랬고 또 지금 밝혀진 바로는 훨씬 더 많은 엄청난 반환법 행위를 자행했던 겁니다. 우리가
양승태를 감히 최악의 대법원장이라고 불렀는데, 그러면은 박정희 시대의 민국기도 있고 전두환 시대의 이태원도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제가 사법부라는 책도 썼습니다만 그 두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른 아주 나쁜 대법원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사람은 이 두 사람도 만만치 않지만 이 두 사람은 그러니까 독재 권력이 대법원에 가한 압력에 좀 뭐랄까 끌려간 셈이죠. 물론 대법원장이라면 그걸 당당하게 거부하고 막아냈어야 하는데, 김경로 대법원장처럼 그러지 못하고 뭐 끌려가거나 나름 협조를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양승태는 뭐냐면 자기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법부의 이익을 위해서 재판을 뒤집어 엎고 그걸 갖고 거래하려고 했으니까 아주 훨씬 더 제 이익이 나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도 이제 양승태가 이런 짓을 했던데도 배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87년 지금 변환헌법을 만들 때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 대법원이 너무나 망가졌었거든요. 군사독재 정권 시절에. 이것을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대법원에 대한 한편으로는 불신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대법원, 사법부가 제대로 돌아가야 한다는 희망이 있어서 두 가지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대법원에 집중되어 있었던 권한 중에 한 부분을 떼어냈습니다. 즉 위헌법률 심사권이라는 걸 떼어내서 헌법재판소를 따로 만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대통령이 갖고 있었던 법관에 대한 인사권이나 이런 부분을 띄워서 대법원장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민주화의 결과에 의해서 이 현행 헌법의 대법원장은 사실 권한이 70년대, 80년대 대법원장보다 상당히 커진 거예요. 커진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 민주화가 과거 청산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건 제도적으로 민주화를 시켰는데 그 사법부를 누구에게 맡겼냐면은 군사독재 정권 시절에 권력계와 타협하고 협력해서 출세했던 사람이 사법부의 엘리트가 돼갖고 이 권한을 맡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청산 없는 민주화를 통해서 양승태가 같은 사람이 사실은 과거 청산 제대로 했었으면 제일 먼저 퇴출됐어야 할 인물이 사법부의 엘리트로서 저 권한을 맡아서 그런 자기 같은 수많은 양승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의 대장 노릇을 한 거죠. 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 행정부하고 딜을 했고, 그런 것이 바로 양승태가 사법 엘리트 중에 화신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법 엘리트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어떤 권익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팽개치고 짓밟고 엉터리 재판을 해갖고 이 행정부가 거래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들 요즘 뭐 너무나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상세한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노동사건들, KTX 여승무원 같은 경우는 이 1심, 2심에서 대상금이 나갔었다가 그것을 물어내라고 하는 바람에 자살까지 하는 그런 비극적인 사태가 벌어졌고요. 쌍용, 전교조, 노동 관련 사건들 다 뒤집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거사 관련 사건들도 다 뒤집혀서 인명감 피해자도 그렇고, 또 우리 진도 간첩단 사건이나 박동원 선생도 그렇고, 배상금을 1심, 2심에서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가지급을 받았는데, 법적인 근거도 없이 그것을 소멸시효가 지났다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갖고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 바람에 이분들은 조작 사건으로 고문당하고, 그 다음에 징역사회, 그 다음에 요번에 또 배상금에서 또 뒤집혀져서 두 번, 세 번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게 단지 박근혜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양승태 본인이 간첩사건, 긴급조치 사건에 수두룩 빽빽하게 나쁜 판결을 했기 때문에 그걸 자기 것을 가지는 그런 의미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양승태 대법원에서 대법관들의 전원합의체로 긴급조치 국가배상 안 해준다 이제 이런 식으로 뒤엎었는데, 하급심에서 대법원 판결에 정말 인주가 마르기도 전에 하급심이 치러졌습니다. 법원주식법에 이렇게 돼 있죠. 상급심의 판결은 하급심의 판결을 기속한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가 나오면 그 판례에 따라서 재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률만큼은 아니지만 상당한 효력을 지니는 것인데 판결 나오자마자 하급심에서 치받았다는 건 뭐냐면 젊은 판사들 입장에서 볼 때 말도 안 되는 판결이고 법리에서 자신있다. 사법부도 관료주식입니다. 그 속에서 젊은 판사들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례에 도전한다는 건 법관의 인생을 거는 걸지도 모를 텐데 그런데도 이렇게 여기 있는 법관들이 나오고 있고 이렇게 튀는 판결을 하는 법관들을 사찰하려고 했었던 게 바로 이번 사법농단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정원 댓글 수사도 Time stops when I'm falling for you.